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저는 한강현이라고 하고요. 처음 여기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 주제는 통계 거짓말이라는 건데, 그 부제가 있어요.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새빨간 거짓말, 두 번째 그냥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 통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통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통계? 거짓말 치기 너무 쉬운. 거짓말 치기 너무 쉬운. 저랑 반대 느낌인데? 전 처음에 통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과학적이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목적은 그러니까 통계 자체를 부정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통계로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하는 게 목표고 아마 이걸 듣고 나시면 이제 어떠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답에 그냥 편하게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자, 올해나 작년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얼마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로 들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봤네. 어, 봤는데, KBS 뉴스를 기준으로 25억 2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죠,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300명이 맞죠? 그러니까 300명을 25억 2천이라는 말은, 자,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된다? 한 7,500억 정도?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질문을 남겨볼게요. 자, 만약에요. 만약에, 자, 2011년도 국회의원의 이제 재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한 건데, 지금 보면 뭐 다 새누리당이죠. 네, 뭐 이걸 보면 뭐, 네, 제가 안 보일까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정몽준 의원 2조 227억. 그 다음에 김호연 의원 2천억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요, 이 사람들을 놓고 국회의원 재산을 내잖아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2011년도 국회의원 재산 평균이 300억을 넘었다고 해요. 그렇죠, 평균이. 근데 재미난 건 300억 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재밌죠, 이것도? 지금 보면 300억이 여기 4등을 기준으로 4등 위에만 300억이 넘고 그 밑에는 없어요. 자,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평균을 냈더니 300억이야. 근데 300억을 넘는 사람은 4명밖에 없어. 300명 중에서. 296명은 해당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저 현대 저분 정몽준 2조 가지고 있는 저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 오류 첫 번째 유형인데 뭐냐면 저걸 이제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이상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한 명이 들어가면 평균 소득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기에 뭐 돈을 가지고 있는 평균을 내보자면 여기 갑자기 이재용이 왔어요. 이재용이 왔어. 그리고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앞에 예시를 통해서 느낀 점은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30억 안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300억 넘게 뛰었어요. 뭐 때문에 뛰었어요? 단 몇 개의 자료들, 그러니까 4명의 사람들 때문이었죠. 몇 조 원대, 몇 천억대를 가지고 있는. 어, 저, 다시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이상치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이터. 그래서 아웃라이어라고 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통계 오류 원인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제가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아웃라이어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는 특이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20억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2조 원을 가진 우리 정몽준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2조 원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명칭을 내려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를 통계에 포함을 시키면 원래 가지고 있던 값과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근데 잘 들어봐요. 국회의원 평균을 낼 때 이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도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쵸? 이게 통계 오류 중에 첫 번째 이유예요.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넣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단위를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게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실 2번, 3번이 제일 많이 쓰여요. 자, 예로 들면 성현이가 시간당 5천 원을 벌어요. 예시예요. 그리고 차나가 시간당 10,000원을 벌어요. 근데 성현이는 10시간 일했고 차나는 4시간을 일했다 쳐요. 그럼 성현이가 본 돈은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차나가 본 돈 얼마예요? 4만 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성현이가 차나보다 돈을 더 잘 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이가 차나보다 잘 번다? 뭔가 좀 어색하죠. 왜냐면 총량으로 따지면 성현이가 많이 번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단위 시간당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는 얘 5천 원이고 쟤는 10,000원이야. 그 이걸로 보면 차나가 더 번 거예요. 자, 이걸로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남녀 임금 통계 자료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분석을 할 건데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통계청 자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도 볼 거예요. 시각 그래프 비율로 장난치기예요. 이거는 예시를 보면 아 저런 식으로 통계청에서 장난을 쳐서 우리를 속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1이 커요? 10이 커요? 10, 1하고 하기에는 제가 뭘 안 맞췄냐면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1m와 10cm라고 할게요. 그럼 1이 커요? 10이 커요? 이제 1, 1m가 크죠. 자, 2번이 중요한 이유예요. 단위를 맞춰야 돼요. 단위를 맞추지 않으면 절대적인 숫자가 크다고 해서 크다고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1과 10, 자연수에서는 당연히 10이 커요. 근데 길이의 단위에서 미터와 센티미터가 되는 순간 달라져요. 그럼 우리는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터로 할 거면 이 10cm를 0.1m로 바꾸던가 아니면 1m를 100cm로 바꾸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로도 장난을 많이 쳐요. 자, 세 번째는 통계를 낼 때 자료를 무시하거나 또는 그거와 관련 없는 자료를 들고 오는 경우죠. 저희 오타예요. 문재인 정부 집값인데 앙으로 들어가 있네요. 과연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의 집값 상승 하도 국민들이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영끌에서 집을 사야 된다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것 중에 집값 해봤자 5% 이하로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 내가 아는 서울의 집값은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는데 5% 올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면서 거짓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말할 때요. 5% 올랐다고 했죠. 뭐가 빠졌어요? 어디가 5% 올랐는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할 때 서울 집값이 2배, 200% 올랐다면 안 오른 지역, 강릉, 뭐 충청도 이런 안 오른 산골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통계에 넣어버리면 완전히 수치가 낮아지겠죠. 근데 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5% 이하로 얼마 안 올랐다 하면 그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실제로 다 통계를 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기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의 오류만 알고 계시다면 통계로 속을 일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논리죠. 자,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고용 형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안 보일까 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체 근로자고요. 합계 남, 여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없는 데이터고 정규직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합계 남녀. 그다음 비정규 근로, 합계 남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총 근로일수 정규직부터 봅시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자, 근데 총 근로시간 남자가 기껏 해봐야 6시간 정도가 많아요. 남자가 182시간, 여자가 176시간이에요. 6시간 정도 많죠. 남자가. 그다음에 뭐 일단 소정 근로시간 빼고요. 초과 근로시간 남자가 10시간, 여자가 5시간. 5시간 차이. 그다음에 휴일 근로시간도 남자가 2.6, 여자가 1.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다 합쳐봤자 뭐 10시간 안팎으로 차이가 나죠. 근데 자, 맨 오른쪽에 시간당 임금 총액을 봅시다. 정규 근로자 남자를 봐요. 23,900원이요. 24,000원이에요. 여자요. 1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시간당 24,000원을 버는 거고 여자는 얼마 번다? 17,000원 번다. 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로 정치인들은 특히 우리가 싫어하는 그쪽 당의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이게 유리천장이고 이게 남녀 차별이다. 자,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근데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자, 방금 전 제가 말한 단위가 분명히 맞아요. 단위 시간당. 맞아요. 남자는 24,000원, 여자는 17,000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기 쉬워요. 자, 이 자료가 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무소가 조용해야 될 것 같았어. 아, 그래요?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 나는 그냥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근로 시간 자체가 거의 남자가 더 많이 일을 쓰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저게 이제 뭐냐면 시간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1,000만 원 벌었는데 100시간 일했다? 1,000만 원 나누기 100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가 남자와 여자가 7,000원이 차이가 난다는 걸 지금 이 데이터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남자와 여자가 7,000원 차이가 난다. 시간당 페이가. 직종을 빼놔서. 사실 이거는 두 번째 이유긴 한데 제가 꼽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어, 일단 근로 연수의 차이예요. 연, 연수. 일단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그게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호봉이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야 군 가산점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군대 2년을 보통 호봉에 넣어주는 직종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입사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호봉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무시하고 낸 데이터예요. 첫 번째, 우선 그건 잘못한 점이에요. 두 번째, 업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잘 봐요. 정규직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 단편적인 예로 공대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 공대 우리가 대기업 많이 가는 과 딱 하면 어떤 과 드세요? 뭐 제가 절대로 다른 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문대. 인문대 하면 과연 공대 아니 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쵸? 요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 흔히 돈 많이 버는 대기업들 누가 가요? 일반적으로? 공대생들이 많이 가요. 근데 여러분 딱 가봐요. 공대 딱 가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예, 거의 없어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우주항공 19, 20, 21 학번 통틀어서 총 120명이에요. 근데 여자애들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6명 있습니다. 10명도 안 돼. 그 중에 한 명은 전과를 했고요. 그래서 총 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계공학과, 컴퓨터공. 말 안 해도 취직 잘 되고 삼성전자 잘 가는
애들은 그쪽은 여자가 없어요, 애시당초. 음, 실제로 또 재미난 일화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일단 조금 시간상 넘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돈 많이 버는 직종이라고 생각하면 이 직업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요즘 인기 많은 직업 중에서 의사. 자, 여러분들 의사가 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일반 직장인들보다. 몇 배를 벌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안 빠질 수는 없죠. 의사의 남녀 비율. 음, 예전에는요, 남자가 8, 여자가 2였어요. 요즘은, 자, 자,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로 전국 의대 입학자 중에서 여학생 수의 비율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대 7이죠. 30%대예요. 20%대도 있지만 2000년대 이후는 3대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리천장이라고 하기 전에 이전에 돈을 많이 버는 직종들의 남자들이 많이 가요. 대학 학과들을. 대표적으로 컴퓨터공, 기계공, 전기정보, 그리고 의대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규직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의 임금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걸 싹 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걸 세 번째 유형이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뺐죠. 직종. 그럼 이제 옳게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같은 연수를 근무한 같은 회사의 남자 A와 여자 B. 요 두 명을 비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두 명의 시간당 그 페이가 차이 나면 잘못된 거겠죠. 이게 진짜 남녀 차별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본인들도 안 될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뭉개 그냥 다 들고 와서 그냥 데이터 싹 다 들고 와서 뭉개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과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7천 원이 높게 잡힌 거예요. 아, 참고로 대기업 회장님들 정규 근로자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우리 제드래곤이나 이런 분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또 아웃라이어라고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 번 더 통계 오류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특이값 저희가 봤던 거 그러니까 평균을 낼 때 이재용이나 정몽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평균이 펌핑된다. 이런 걸 피해야 된다. 두 번째 단위 맞추지 않고 세 번째 자료를 무시하거나 또는 이상한 거 들고 오는 거. 방금 전 남녀 임금 통계는 관련 없는 자료를 들고 왔죠.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또는 자료를 무시하기도 했고 3번의 오류를 둘 다 했죠. 자, 두 번째 이제 예시를 가볼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서 내서 이제 지상파에서 KBS인가 MBC에서 방송한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미 보일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자, 이게 가계 소득 증가율이에요. 정부에서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자, 소득 증가율이요. 17년도 4분기를 봐요. 2.1% 증가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봐요. 2.8, 2.5, 2.4가 더 낮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이상해. 잘 봐요. 어떻게 속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이 수치를 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프의 경향성만 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문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처럼 느껴요. 근데 실상은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거짓말 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거짓말 못 치니까. 왜? 이미 15년도에 발표를 해놨거든요. 2.8%라고. 근데 올해 딱 재봤더니 우리 2.1이야. 어떻게? 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어, 보셨죠? 여러분들은 경향만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자리 질과 GDP 성장률. 요것도 봐야 돼요. 요것도 이상한 게 있어요. 왼쪽 거는 뭔가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속이고 있어요. 둘 다 그래프를 속이고 있어요. 물론 정답이 보이겠죠?
자, 일자리 질이 얼마만큼 늘었는지의 비율 그래프인데 상향하고 있는 건 좋아요. 그러면 괜찮아지고 있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잘 봐요. 여기 간격이요. 0.9포인트 올랐어요. 0.9포인트가 이 정도 칩시다. 근데 0.2포인트가 올랐으면 9분의 2만큼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가 0.9가 올랐으면 요 정도 오른다 쳐요. 여기서 0.2가 오르면 요 정도밖에 안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요양과 요양은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봐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사람들이 느끼는 바로는 어느 순간부터 거의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죠. 그쵸?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문제였던 건 뭐였냐면 어차피 일자리나 이런 거는 소득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이 비율을 속이는 거죠. 저렇게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또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경기 침체처럼. 저런 식으로 속여요. 요거는. 자, 그다음에 GDP 성장률. 저것도 또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뭐 이명박 때는 워낙 다 힘들었던 시기니까 저걸 제외하고 쟤네들이 또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어,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인 게 같은 1%예요. 2.9와 3.9 왼쪽에 1% 차이와 저 5.5와 6.5 차이를 봐요.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GDP가 두 배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래프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이가 중요한 것도 물론 맞아요. 추이도 중요해요. 근데 저 비율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자료를 봤을 때 꼭 추이만 보지 말고 자료를 봐 주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또 네 번째예요. 이제 또 제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 집값 올랐다는 말 많이 들었죠. 그쵸? 예전에는 그래도 영끌하면 한 20년 일하면 집은 살 수 있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아예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집 못 사. 근데 지금 집값 조사한 그래프예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KB도 그렇고 한국 부동산원도 그렇고 지금 어디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어디가 달라져요. 두 조사 기관에. 어디 기간이 보이세요? 그쵸. 2020년도 중반부터 2021년도 말까지 겁나 달라져요. 음, 한국 부동산원은 뭐예요?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오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KB 부동산은 뭐래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 느낌으로 오르고 있죠. 자, 그럼 저 결과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제가 통계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되게 자극적으로 달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통계로 기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점이 딱 그거였죠. 잘 봐요. 다시 한 번만 더 예를 들게. 서울 집값이 두 배 올랐어. 근데 정부에서 5%만 올랐다고 공지를 했어. 그럼 이게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참말일 수 있어요. 왜? 전국을 내면 5%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죠. 기만한 거죠. 딱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은 사실 거의 보면 2020년도 말 봐요. 0%예요. 아예 오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2020년 말. 말이 안 되죠. 2020년 말 우리가 알기로 되게 많이 껑충 뛰어 올랐는데 안 오, 왜? 전국 다 평균 내면 안 오른 데가 더 많아요. 오른 곳은 서울, 뭐 좀 좋은 지역들, 뭐 강남, 서초, 그다음에 뭐 분당 이런 데는 겁나 올랐어요.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올랐어요. 근데 저기 여러분들 뭐 그린벨트 돼 있는데 올랐을까요? 안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평균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아요.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예요.
근데 KB부동산은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 차이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원래라면 티키타카를 하느라고 조금 더 시간이 걸렸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예시를 네 번째까지 알아봤는데요. 녹화하느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오늘 이제 통계의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수학적인 기호나 수학 계산식은 하나도 안 들고 왔죠. 오늘 저의 목표는 문과도 이해하는 통계다. 여기 문과 있는데, 문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해보자. 쉽게 조작을 해보자. 사실 제가 여러분들 엑서사이즈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을 봤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쵸?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보여주면, 아니, 남녀 임금 7천 원이 차이 난대, 시간당. 이것만 보면 그럴싸해요. 그쵸? 근데 통계의 오류를 알면, 저게 얼마나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간파하게 됩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집인데요. 음, 반포자이. 요즘은 더 좋은 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꿈에 그리던 그런 집이 아닌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이제 가정 꾸리면서 행복하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차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네. 반포자이 집값을 한번 봅시다. 현실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제일 큰 평수가 어 저기 한국 부동산 원이 아니라 저 매물 가격으로 볼게요. 47억에서 52억이에요. 47억에서 52억. 200평, 200 세제곱인가요? 단위가? 우리가 50억 벌 가능성이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반포자이는 원래 얼마였을까? 2023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또는 이명박 정부 때 얼마였을까? 궁금하시죠? 얼마만큼 올랐을까? 자, 이개년치 제가 많이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딱 이개년치만 들고 왔거든요. 이렇게 표로 나타내서 들고 왔는데 244는 2개년치 동안 팔린 적이 없어요. 워낙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없고요. 제가 전용 면적 132세제곱미터로 볼게요. 저게 대충 한 34평 정도 돼요. 그 정도로 계산해 볼게요.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실 텐데 21년도 5월 달을 기준으로 34평이 40억이에요. 40억 살짝 안 되는 40억. 그 다음에 2011년도 말에 45억을 넘었어요. 그리고 2022년 마지막에 44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찍혀 있어요. 요점들이 팔린 가격이에요. 40억대라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하죠. 원래 가격은 얼마였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5% 올랐다면서요. 그럼 40억을 잡고 5% 올랐으면 그 이전의 가격은 30, 한 30, 한 5, 6억? 요 정도 해야 5% 오른 거죠. 원래 가격은 14.5억이었습니다. 저게 얼마 만에 팔린 거예요? 45억이 된 거예요. 산술적으로 2.7배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암산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서 2.7배가 늘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14.5억을 45억에 팔리는 걸 우리 시민들은 듣고 눈으로 봤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서울에 다들 사시니까 저같이 지방에서 온 사람도요, 월세가 갑자기 비싸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서울대 입구역을 기준으로 월 60만 원 아래의 집들은 정말 반지하거나 정말 시설이 안 좋거나 뭔가 하자가 있거나 월 60만 원 밑에 집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우리들은 경험했어요, 그걸. 근데 여러분들은 5%가 올랐다는 말에 공감을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2017년도에 그 집이 원래 가격이 그럼 55만 원이었다? 60만 원 내던 집들이 공감이 전혀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했냐? 저의 결론은요. 문재인 정부는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예요. 근데 결론은 이게 중요해요. 기만한 거예요. 통계는 항상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듣고 나왔을 때, 몇 가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의구심이 뭐냐면, 첫 번째, 반포자이는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 왜 5%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전국 집을 통틀었을 때 5% 올랐는데 반포자이는 270%가 올랐어요. 그럼 사실 방금 전 정몽준 예시처럼 아니 반포자이가 아웃라이어일 수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을 만약에 던졌어요. 누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래요? 그쵸?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현 씨. 그래도 맞는 아웃라이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반대쪽 진영에서 그럼 문재인 정부는 기만하지도 않았어. 너가 주장한 증거들은 다 아웃라이어라고 치부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5% 오른 게 맞잖아요. 그쵸? 논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값이 5% 올랐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쵸? 그것도 인정 안 하면서 반포자이가 아웃라이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솔직히 속으로. 그렇지 않나요? 반포자이는 되게 특이하고 누구나 워너비 아파트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처음에 본 요 세 가지에 있어요. 정답은. 어, 제가 일단 두 번째 질문 한번 또 남겨볼게요.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은 아니죠. 죄송.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기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방금 좀 봤잖아요. 5% 올랐다. 근데 그쵸.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정치적인 의도가 되었든 아니면 뭐 실수로 숨기기. 그쵸.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학생이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수학을 망쳤어요. 근데 엄마한테 가서는 나 평균이 저번보다 올랐어.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평균 90점 맞는 학생인데 수학도 90점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수학은 80점 맞았는데 얘가 운 좋게 다른 과목들을 잘 본 거야. 평균이 90점에서 91점으로 올랐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얘가. 성적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점수가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뭔가 애매하죠. 딱 이거예요. 통계라는 것이 뭘 하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의도에 따라서 변형만 시키면 방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1번 질문에 대해서 함부로 답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일 거예요. 왜? 어떻게 둔갑하냐에 따라서 저거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통계의 장난질이에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저기 위에 계신 양반들은 모를까요? 다 알면서도 알면서 그러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모를 리가 없어요. 딱 봐도 알거든요. 여기에 이재용이 오면 평균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통계를 과연 어떨 때 완벽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만당했다면 솔직히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통계를. 그렇다고 모든 통계가 다 신뢰할 수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뢰하는 통계가 있고 신뢰 못하는 통계가 있어요. 요거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제가 한번 던져봤어요. 음, 그쵸? 어떤 신뢰는 신뢰할 수 있고 어떤 통계는 신뢰 못할 것 같으세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셰린. 음, 잘 모르겠어. 그쵸. 근데 직관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통계가 있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통계가 있고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맞는 것 같아 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통계를 톡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 구원이나 뭐 진리나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3%인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그게 참이, 그러니까 기만이 없는 통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저도 장담 못해요. 이거는. 왜? 왜 그러냐면요. 누구를 대상으로 아니, 조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가 새벽 기도나 금철을 가서 만약에 그걸 조사하죠.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거예요. 그치. 근데 주일 성수 때 가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배에 가서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도 무작위적으로 뿌려요. 교인이라면.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 물어보면 원래 값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다 거짓말을 한 거냐?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에요. 둘 다 사실인 거예요. 근데 관점과 대상이 다른 거죠. 사실 제가 그 통계를 올렸을 때도 분명히 저는 믿고 있어요. 만약 금철과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저는 0%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떨 때 신뢰할 수 있는가?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상식과 맞을 때,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계들 어느 정도 저는 신뢰를 해요. 그리고 항상 통계를 볼 때 비판부터 해봐요. 모든 통계를 저랑 정치 성향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통계를 볼 때 비판부터 해요. 저는 방금 전 문재인 정부 통계청 요 자료를 볼 때도 처음부터 이런 걸 봤어요. 무조건 비판부터 해요. 내 편이든 내 편이 아니든 비판부터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통계의 거짓말은 1편이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제가 세 가지의 유형을 말했잖아요. 조금 더 예시랑 재미있는 뭐랄까 일화들을 들고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